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사이버 위협 대응 5선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전자신문 오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2018년도의 사이버 위협 트렌드를 살펴보고 2019년에 기업이 사이버 보안을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 한국 법인의 배경기 상무님 자리하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 한국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경기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클라우드 보안 쪽에서 웹 시큐리티 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특히 보안 분야에서는 다소 생소하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카마이는 1998년도에 CDN으로 출발을 한 회사고요. 오늘은 보안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마이는 글로벌하게 최대의 보안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37개 국가에 약 4천여 곳에 24만 대 이상의 보안 서버를 바탕으로 보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산업군별로는 최고의 고객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카마이에 대한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아카마이가 60초 동안에 저희가 처리하는 그 데이터 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에 대략 22억 건의 어떤 로그를 저희가 처리하고요. 또한 HTTP 트래픽으로 빠질 때는 대략 한 50TB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매일 20TB의 웹 공격, 디도스 공격, 이와 같은 공격 자료가 저희가 처리가 되고 있고요. 또한 보유하고 있는 빅 데이터 측면에서, 시큐리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4PB의 대용량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보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강의는 어떤 형태로 진행하실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발생했던 보안 사고, 사이버 보안 사고를 포함해서 과거에 어떤 발생했던 보안 사고들을 유형과 그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러면 내년에 2019년도에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간 강의가 진행되고요. 10분 동안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웨비나가 진행된 후에는 질문을 선별해서 백경기 상무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품도 있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신 세 분을 추첨하여 고급 자동 우산을 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20분을 추첨하여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2019년 사이버 위협 대응 5선 웨비나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최근 올 한 해도 이 사이버 보안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기업이나 또 많은 기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의 보안 사고의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네, 화면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4년부터 보안 사고들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04년, 2005년도는 그 보안 사고가 상당히 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방법은 보안 사고의 규모가 클수록 이 면적은 더욱더 크게 이제 보시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안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빼곡히 어떤 그 보안 사고들을 일으켰던 기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보안 사고들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보안 사고들의 이제 그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시는 화면에서 좌측 내용을 보시면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다수가 발생을 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API 취약점에 대한 문제를 간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취약점을 공격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발생했던 사고를 말씀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왜 이 보안 취약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퀴팩스라는 미국 3대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아파치 스트러치 취약점을 강관 형태로 운영을 했었고요. 결국은 패치를 씌우지 않은 거죠. 그로 인해서 1억 4천 명 정도의 미국인 정보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해당 대표이사는 사임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보안의 어떤 보안 유형 사고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크게 양적인 공격과 이제 질적인 공격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적인 공격은 올해 2월 달에 발생했던 이제 GitHub를 대상으로 한 대용량 디도스 공격인데요. 멤캐치드 UDP 증폭 공격으로 알려져 있는 공격입니다. 해당 트래픽을 50만 배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공할 만한 그런 공격인데 1.35 테라bps의 디도스 공격량이 발생했고 아카마이가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악성 본넷, 이제 미라이 본넷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16년도에 미국 동부의 다인사가 DNS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그 당시 1.35 테라bps의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존, 트위트, CNN 같은 미디어들이 서비스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다 양적인 공격에 대한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보안 사고입니다. 질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취약점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취약점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나오고 나서도 또한 추가적인 취약점이 나오는 게 현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금은 상당히 핫한데요. 이 거래소도 결국은 이 취약점을 방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격을 받았고요. 올 3분기에는 모 은행에서 국내 은행에서 이 인증정보 스토핑 공격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에서는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께서는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엔드포인트 또 네트워크 서버 단의 여러 영역의 보안을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가장 약한 부분을 해커가 공략을 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으시는 겁니다. 네, 올 한 해도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안의 사고 같은 경우는 사후 약방문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내년도에는 어떤 공격이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까? 혹시 내년도에 예상이 되는 위협 공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아카마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20년 정도, 올해가 이제 20년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그러니까 웹 분야에서는 상당한 인사이트를 갖고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내년에 유행하게 될, 내년에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보안 분야를 5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DNS, 그리고 디도스, 웹 취약점, API, 크리덴셜 스토핑 순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가지 보안 위협 중에 보면은 DNS도 있는데요. 왜 DNS 보안이 중요한 건가요? 네, DNS는 보시는 것처럼 웹 서비스의 가용성 측면에서 3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가장 취약한 이유는 DNS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쉽다라는 거죠. 실제 DNS와 그리고 웹 서버 그리고 인프라 이 3가지가 결국은 정상적인 작동을 해야지 이 웹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이 보장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공격하기가 쉬운 영역이 이제 DNS라는 거죠. 보시는 화면에서는 DNS의 역할은 아시는 것처럼 도메인 네임을 요청을 하게 되면 IP 주소로 그 클라이언트에 리턴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가장 쉬운 공격이라기보다는 가장 쉬운 그 DNS를 무력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페이크한 어떤 도메인을 존재하지 않는 도메인을 요청하게 되면 DNS 입장에서는 아래에 보시는 요청부터 응답까지의 이 8단계를 거쳐서 해당 주소를 리턴을 해야 되는데 초당 예를 들어서 1000건, 10,000건 정도의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즉 없는 도메인을 요청하게 되면 DNS 입장에서는 계속 해당 없는 도메인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리소스 측면에서는 자원 고갈이라는 형태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따라서 DNS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지만은 가장 심플하게 생각해도 이 DNS는 심 연동을 한다든지 또 별도의 보안 장비를 통해서 대응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취약한 요소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DNS 서버가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른 인프라가 아무리
정상적인 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웹사이트는 결국은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이버 공격하게 되면은 디도스 공격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한국에서 디도스 공격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화면에서 한국의 디도스는 2003년도에 KT DNS 서버를 대상으로 최초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 아마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77 대란, 또 3.20 사태, 이와 같은 형태로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제 SK 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한 DNS, 디도스 공격이 있었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크립토 커런시를 요구하는 형태의 디도스 공격, 협박, 이런 위협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좀 더 다른 자료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은 디도스 발원 국가로도 랭크가 되어 있고요. 또한 공격을 받는 타겟 국가로도 적지 않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9월달 자료를 요약을 해보면 저희의 어떤 고객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공격 형태를 매 분기별로 리포팅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발생했던 가장 큰 디도스 공격 횟수는 대략 한 33번 정도 발생을 했고요. 9월 달에 가장 큰 형태의 공격 사이즈는 한 200기가 정도의 공격을 저희가 방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격 종류로는 뭐 UDP 프래그먼트나 UDP 플로드 같은 이런 레이어 3, 레이어 7의 3, 4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의 디도스 공격이 99%를 차지하고요. 실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L7 공격은 1% 언더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대용량의 트래픽 공격을 하는 인프라스트럭처의 어떤 디도스 공격이 방어에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디도스는 이제 규모의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3년부터 저희가 최고 피크치를 차지했던 디도스 공격 사이즈를 명시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규모의 경쟁으로 치닫는 디도스 트래픽을 어떻게 방어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대용량 디도스 공격이 그러니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웹 취약점의 공격 유형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제 9월달 통계치를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9월달에 가장 많이 방어했던 하루를 쳤을 때는 한 3천만 건 정도의 공격이 발생을 했었고요. 공격 종류로는 이제 SQL 인젝션이 가장 탑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격 발원 국가는 이제 미국이 탑에 랭크가 됐고 공격받은 산업군은 다양한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취약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 백그라운드 화면에는 이제 서버에 대한 취약점, 그리고 DB에 대한 취약점, 이제 웹에 대한 취약점이 있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은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준비가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반 시설 가이드에 의해서 기술적인 취약점 분석, 평가, 방법 이런 형태의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간과해야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이제 CV 취약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치 스트러스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연도 그리고 발생된 이제 취약점 건수를 1년 시퀀설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10,000건, 뭐 20,000건 이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신 그런 보안 사고들은 이와 같은 CV 취약점들을 간과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보안 사고이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감사를 받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런 CV 취약점도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로데이 취약점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기 때문에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패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패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패치를 적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허락지 않게 되면 결국은 무방비 상태에서 이 취약점을 결국은 사이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통계치에 의하면은 이 제로데이 공격은 대략 한 1년 정도 유지가 된답니다. 그리고 최장 2년 반 정도 이 공격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 제로데이 취약점을 패치한 그 패치에서 취약점이 10% 정도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더더욱이나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제로데이 취약점이 공개된 후에는 당연히 공격의 어떤 건수는 증가되고 있고요. 제로데이 취약점에 대한 발생 건수를 좌측, 우측
하단에 통계치로 냈는데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대략 그 더블로 해당 그 취약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약점을 방어하는 어떤 대책으로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4가지 대책을 세웠는데 결국은 화이트리스트, 알려진 것만 결국은 뭐 유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OS나 어플리케이션 패치를 빠르게 씌워라. 그리고 또 어드민 권한은 최소화하라. 사실은 원론적인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실제 이걸 적용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이 방치가 되고 있는 거고 보안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후반부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로데이 공격 같은 경우에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공격인 것 같습니다. 가장 위협적이고 또 방어하기도 어렵고요. 그렇다면 API 취약점에 관련된 이 공격 유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API 취약점은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작년도 OWASP 탑10의 자료를 보면 10개 분야 중에서 4개 분야가 이 API 취약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좌측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API는 겉으로는 평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 공격이, 취약점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API 트래픽에 대한 통계치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리테일과 금융과 그리고 호텔 이런 분야는 이미 2016년도에 HTML 트래픽을 벌써 초월한 상태죠.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제조 분야에서도 작년도 기준으로 API 트래픽이 HTML 트래픽을 이미 능가했습니다. 그만큼 API 트래픽이 많다는 거죠. 통계 자료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API 트래픽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실제 일반 웹 트래픽과 API 트래픽을 비교해 보면은 API 트래픽이 한 4분의 1 정도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4분의 1 중에서도 또 모바일이 대략 한 60%, 그리고 일반 웹이 한 30%,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API를 대상으로 한 악성 그 로긴 시도 수가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그 계정 탈취 공격이 이 API 콜 쪽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스탠다드 웹보다는 한 4배 이상의 공격 대상으로서 저희가 통계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PI 트래픽은 일반 표준 웹 프로토콜을 쓰기 때문에 똑같이 웹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웹 공격하고의 차이점은 통계치를 보시면은 일반 웹 공격은 SQL 인젝션이 대략 한 50% 정도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API 트래픽은 거의 한 80%에 육박한 공격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API 트래픽을 통해서 이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구조가 대부분의 역할이기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베이스 공격이 결국은 더욱더 많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API 트래픽은 여러 인더스트리에서 균등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저희가 그 4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이 API 트래픽을 계속적으로 이제 결국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설문조사에 응답했던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100개 이상의 API를 사용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 사용은 늘어난다라는 그 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API 자체가 구조가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그 취약성은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해커 입장에서는 그 구조를 알고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오픈 API에 대한 취약점은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 반면에 이 API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은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이 API 트래픽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인식을 해서 어떤 트래픽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시성을 확보를 해야지 이 보안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었고요. 또한 이번 세션을 통해서 API 보안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분도 많으실 텐데 사실 이 API 쪽에 대한 보안 인식도 상당히 낮은 게 현실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 API 취약점이 웹 취약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크레덴셜 스토핑 공격은 어떤 유형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크레덴셜 스토핑을 말씀드리려면 이제 봇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웹사이트에는 일반 사용자
사람 트래픽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유저의 트래픽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봇 트래픽도 같이 들어옵니다. 통계치에 의하면은 대략 한 6대4 비율로 한 40%가 이제 봇 트래픽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이 봇 트래픽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트래픽과 또 악성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배드 봇 형태가 되고 그 중간에 어떤 믹스된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악성 활동을 하는 그런 봇들은 차단하고 기타 대응이 필요하고요. 또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봇은 더욱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죠. 저희가 이제 작년도 한 24시간 여러 인더스트리를 대상으로 저희 고객사를 대상으로 트래픽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만은 약 3,500만 개 정도의 유니크한 타겟 계정수가 나왔고요. 그 중에 400개 정도가 이제 악성 본넷 시그니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3,500만 개 정도가 로그인한 시도수인데요. 대략 한 6억 번의 시도를 로그인을 했습니다. 즉 24시간 내에 각 계정으로 따졌을 때는 한 개 계정이 약 17번 정도의 어떤 로그인을 시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이 악성 본넷이 4억 건 정도가 차지를 했습니다. 즉 전체 로그인 수의 66%가 불법 이 악성 본넷에 의한 로그인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주관님께서는 특정한 웹사이트의 어떤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른 웹사이트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혹시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 어떠신가요? 네, 아무래도 그 여러 개를 만들다 보면은 잘 기억하기도 어렵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대부분 같이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해커가 결국은 악용하는 거죠. 해커는 획득한 크리덴셜 정보, 인증 정보죠.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른 웹사이트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면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로그인이 되겠죠. 따라서 인증 도용 공격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로그인이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어카운트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포인트도 있고 마일리지도 있고 또한 카드도 만약에 연동이 돼 있다 그러면은 불법적으로 이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형태로 계정 탈취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봇 입장에서는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가 어떤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짧은 기간에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 번의 어떤 시도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1%만 성공을 해도 약 1,000만 건 정도의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이 공격이 바로 인증정보 스토핑 공격인데요. 산업 군별로 저희가 통계치를 작년 한 달 동안에 내보면 당연히 웹사이트에서 트랜잭션이 많은 리테일 쪽이 가장 많았습니다. 10억 건 정도의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이 있었고요. 다른 산업군도 마찬가지로 균등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실제 여러분의 이제 웹사이트에서 들어오는 클라이언트 트래픽을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런 멀티 로그인 어플리케이션이 인터넷에서 합법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냐면은 자기가 이제 브라우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쓴다 하더라도 뭐 오페라나 크롬, 사파리 그리고 버전도 바꿀 수가 있고 또한 OS도 뭐 유닉스에서 들어온 것처럼 가정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형태가 인터넷에서 합법적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불법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많이 오픈되어 있다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상무님께서는 2009년에 예상이 되는 주요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5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피해가 예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위협들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5가지 측면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DNS 보안 측면인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자체적으로 DNS를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의 위임해서 DNS를 운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형태로 운영을 하신다 하더라도 실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DNS 서버 몇 대 가지고 이중화, 뭐 3중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격에 결국은 결국은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아마 여러분이 이제 외부에 위임하실 때 SLA 부분을 아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DNS는 이 100%
어떻게 보면 무중단 운영이 돼야 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SLA 상에 99.9%의 어떤 가용성을 보장하는 그런 SLA 같은 경우에도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365일 24시간 60번으로 따져보면은 매달 한 40분 정도의 다운타임을 허용하는 것이 이 99.9%의 함정입니다. 따라서 DNS는 가장 취약한 분야이기 때문에 100% 가용성을 보장받는 형태로 여러분의 DNS는 운영이 돼야 되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DNS 섹이라 그래서 리커시브 DNS와 네임 서버 간의 어떤 하이제킹을 방지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명을 한다든가, 또한 페이크된 도메인을 만약에 요청을 하면은 이제 응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용성을 보장받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중요하고요. 또한 악성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레이트를 조정하면서 가용성을 또 확보를 해야 되고, 당연히 대용량의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면은 이제 100% 가용성을 보장받는 것이 DNS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도스 방어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온프라미스 환경을 유지하든 아니면 클라우드에서도 쓰시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장비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디도스 방어 용량은 대략 20GBps 전후로 파악이 되고요. 따라서 그 이상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ISP와의 협업을 통해서 방어를 하는데 그 용량도 결국은 100기가를 넘지를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100기가가 넘는 그런 대용량의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을 때는 클라우드가 결국은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도스 공격은 사실 그 공격의 표적이 되면은 상당히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실 곤혹스러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까지 관여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업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아무리 큰 용량의 어떤 공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대용량 트래픽을 흡수하고 필터링해서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에 클린한 트래픽을 전달하는 형태의 방어 구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웹 취약점과 API 보안은 동일한 프로토콜을 쓰기 때문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레스트 웨이브에서 올 2, 4분기에 평가한 웹 방화벽을 평가한 스코어 카드인데요. 크게 4가지 분류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당 공격을 탐지해서 대응할 수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오탐, 비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도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사실 이 스코어 카드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사실 인텔리전스를 활용한다든지 또 선제적인 패치를 취한 형태의 어떤 그런 방어 대책은 있습니다. 사실 제로 데이 공격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말씀드렸던 유입되는 트래픽에 대한 레이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의 기능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또한 당연히 공격과 방어의 가시성을 실시간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분석과 리포팅 측면에서는 상세하게 이제 공격에 대한 정보 분석이 가능해야 된다. 이 4가지 형태를 유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안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이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안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크게 보안 정책을 2가지로 나눴습니다. 현재 설정된 상황은 은행에 이제 강도가 침입을 해서 그 강도를 식별하는 어떤 형태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5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총을 가지고, 그리고 직원을 위협하면서 큰 소리로, 그리고 돈자루를 갖고 결국은 뛰어서 은행 앞에 있는 차를 타고 가는 형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각각의 이벤트를 다 트리거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큰 소리를 얘기한다. 그러면 일반 사용자도, 일반 고객도 은행에 와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 룰을 적용하게 되면은 강도로 결국은 식별할 수 있는 오탐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뛰어다닌다. 일반인도 바쁘면 뛰어다닐 수가 있죠. 은행 내에서.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각각의 그 룰이 트리거 됐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2번째 보안 정책을 또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전체를 이제 묶어버렸어요. 묶으면은 좀 더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엔드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사실 맞지 않으면은 강도라고 식별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강도가 들어와서 총을 가지면서 목소리는
적은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벌써 룰 2번에 위배가 되는 거고요. 강도가 뛰어가지 않고 천천히 걸어간다. 그러면은 또 위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미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링이라는 방법을 최근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 점수로 일단은 번역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각의 룰을 다 적용을 일단 하는 겁니다. 비중을 달리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리스크 스코어를 결국은 합산을 해서 과거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스레시홀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 스레시홀드 점수의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강도로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언더면은 결국은 강도로 식별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안전한 어떤 그런 형태의 트랜잭션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목적은 이제 그 탐지율을 높이고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차단하는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전체 이벤트를 다 고려하되 스코어를 가지고 판단하는 형태가 요즘에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요약을 해보면 웹방화벽 쪽에서는 당연히 시그니처, 많은 시그니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판 점수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은 레퓨테이션이죠. 특정한 IP에 대해서 과거에 악성 행위를 했던 이력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인프라에 특정 IP가 들어왔을 때 훨씬 더 이 IP가 과거에 어떤 이력들을 악성 이력이죠. 악성 이력들을 했는지를 갖고 판단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정확한 형태의 탐지가 가능하다는 그 컨셉에서 이 평판 점수를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이상 점수와 이 평판 점수를 이 행위 분석, 결국은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는 이 제로데이 공격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겁니다. 크리덴셜 스토핑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시성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트래픽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자, 여러분의 트래픽이 늘어났어요. 여러분의 인프라에 트래픽이 늘어나면 우선적으로 서버를 증설을 해야 되고 또 밴드위스를 넓혀야 되고, 이게 다 결국은 투자를 하게 되는 형태가 됐는데, 그래서 가시성이 중요한 이유는 우선 여러분들의 그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트래픽들을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자, 막을 건 막고 또 뭐 우회할 건 우회함으로써 여러분이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대시보드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우선 여러분의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보시냐 아니면 이제 사람이냐, 이걸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정 이 웹사이트는 사실 봇이 뭐 70%를 차지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실제 봇 아이디부터 해서 어떤 IP에서 들어왔으며 뭐 등등의 어떤 대시보드 형태의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은 차단을 했을 경우에는 차단된 봇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돼야 되고, 뭐 모니터링 모드로 쓴다 그러면은 이제 얼람만 줄 수도 있고요. 또한 중요한 요소는 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탐지된 봇을 어떤 유형으로 나누느냐,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정상 행위를 하는 이런 봇에 대한 카테고리를 세분화할수록 더 정밀하게 봇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거고요. 보통 이제 비정상 행위를 하는 이 봇이 대부분의 악성 활동을 하는 봇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는 자, 국가별로 당연히 이 들어오는 봇에 대한 통계치가 제공이 돼야 되고요. 또한 ISP, 어떤 ISP를 거쳐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 API 측면에서도 정보가 있는데요. 뭐 로그인 지도수라든지 뭐 체크아웃, 그리고 뭐 패스워드에 대한 어떤 리셋, 이런 활동들을 하는 봇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가시성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봇 아이디별로 이제 또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봇 아이디가 특정한 IP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런 정보들이 제공이 돼야 되고, 또 봇은 또 중요한 게 유저 에이전트, 어떤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런 봇들이 유입되는지 각 브라우저별로 또한 통계치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종합을 해보면 특정한 IP에서 특정한 국가에서 들어온 걸 알아야 되고요. 또 해당 도메인에 어떤 봇들이 리퀘스트가 들어오는지, 이와 같은 가시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은 봇을 식별하는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겠지만은 우선 스마트폰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스마트폰에는 자이로스코프라는 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X, Y, Z 3차원적으로 그 움직임이 감지가 되는데 이 센서를 결국은 이 복과 사람을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3차원적인 움직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이로스코프를 통해서 감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시냐, 사람이냐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 웹사이트에 머물렀던 시간, 그리고 마우스 클릭한 시간, 또 키보드를 클릭한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결국은 이와 같은 화면으로 보시냐, 사람이냐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좌측에 보시면은 전형적인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패턴이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거의 이제 직각으로 나오는데 이게 전형적인 또 봇의 어떤 활동의 패턴인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봇이냐 사람이냐를 이제 세분화해서 구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공격 유형에 또 다양한 대응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기업이나 아니면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다양한 공격에 일일이 다 하나하나 대응하는 솔루션을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그 솔루션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다양한 공격 유형을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 대응 방안으로 오늘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화면이 이제 전통적으로 여러분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형태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해당 그 보안 장비를 차곡차곡 쌓고 들어오는 유입로만 잘 컨트롤하면 되지 않나라는 형태로 운영하시는 게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결국은 이 단일 통로를 정상적인 사용자, 정상적인 트래픽만 들어오게 되면은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악성 사용자, 원치 않는 어떤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정상 사용자도 정상 트래픽도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가 되면서 아무리 그 데이터 센터 내부가 가용성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서비스가 안 되는 상황으로 되는 거죠. 따라서 클라우드 보안은 컨셉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싸움틀을 앞단으로 전진 배치하는 거죠. 전장틀을 여러분의 앞단으로 옮겨서 그 앞단에서 필터링을 해서 필터링을 통과한 어떤 그랜 트래픽 그리고 사용자만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을 받기 때문에 앞단에서 이런 악성 트래픽들을 필터링하는 역할이 이제 클라우드 보안의 주요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카마이에서도 이런 클라우드 보안 제품이 있는지, 제품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의 어떠한 공격 유형을 방어할 수 있는지 좀 보다 좀 구체적인 어떤 리서치 자료가 있다면은 그 자료를 통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카마이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안 마켓에서 이제 아카마이에 대한 인지도는 이 세계 기관, 글로벌 탑 리서치 기관에 의해서 평가된 정보를 통해서 보시면 좀 더 객관적으로 아실 텐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에서 웹방화 분야에서 아카마이는 이제 리더 위치에 있고요. 또 포레스트에서는 이제 디도스, 봇까지 같이 평가를 했는데 동일하게 저희가 이제 리더 그룹에 있고요. 프로스트 앤 설리반은 봇 쪽만 전문적으로 마켓 쉐어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 고려했을 때 아카마이가 가장 상위에 있는 리더로 그렇게 분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IDC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 아카마이를 언급을 했습니다. 아카마이는 이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넓은 범위의 엣지 시큐리티, 결국은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포레스트 웨이브에서 발표한 올 2, 4분기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웹방화벽 11개 글로벌 밴드를 대상으로 13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우측, 가장 상단에 위치한 기업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안 측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제 제로데이 어택이라는 항목인데요. 실제 이 스코어는 가장 낮은 점수가 이제 제로, 가장 높은 점수가 이제 5점인데요. 아카마이는 5점 만점을 이 제로데이 공격 분야에서
받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 기간 동안에 저희가 축적된 어떤 그런 기술,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결국은 보안 제품에 녹여내서 이런 제로데이 공격에 대한 가장 좋은 점수를 받게 된 거죠. 아카마이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마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레이어 방어 체제를 갖고 있고요. 즉 단계별로 디펜스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영역은 이제 DNS 보안 영역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DNS 보안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100% 가용성을 보장하는 SLA를 체결해 드립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DNS는 100% 가용성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용량의 DDoS 공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런 전용 우회 서비스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뭐 큰 용량의 DDoS 공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가용성에 문제가 없이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좀 집중을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웹 취약점과 API 취약점에 대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명시를 했는데 전문화된 보안 인력이 계신 그런 기업 그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좀 자동화된 방어가 가능한 제품 그리고 좀 더 커스터마이즈된 어떤 그런 전문 보안 관리가 필요한 어떤 그런 영역은 또 다른 제품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클라이언트 레퓨테이션 부분은 제로데이 웹 취약점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20년 동안 이런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쌓아온 그런 인사이트를 갖고 있고요. 그런 인텔리전스를 결국은 새로운 트래픽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제로데이 취약점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결론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봇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면 이 봇은 차단이 최선의 방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봇은 차단을 하게 되면 우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봇은 관리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이런 봇 트래픽을 예를 들어서 다른 웹사이트로 우회를 한다든가 또한 어떤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은 캐싱된 정보를 리턴한다든가 또 들어오는 요구에 대해서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 봇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을 또 전문적으로 방어하는 저희의 봇 매니저 프리미엄 또 버전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제 비정상 행위 기반의 어떤 트래픽들을 분류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을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구조로 운영을 하시게 되는데요. 우측 부분이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센터도 괜찮고요. 클라우드 보안도 괜찮습니다. 그 환경, 클라우드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그 앞단에 저희 같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배치가 되어서 왼쪽에 보시는 이런 악성 공격들을 방어를 하고 당연히 정상 사용자들은 정상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에 어떤 문제는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앞단에서 우리가 방어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실시간적으로 공격과 또 방어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니터링 기능들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다시 종합을 해드리면은 여러분의 어떤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 앞단에서 클라우드 보안 형태로 전진 배치되어서 악성 트래픽들을 필터링을 해서 클린한 트래픽만 그리고 정상적인 사용자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보안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카마의 클라우드 보안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고객들이 이 제품을 도입했을 때 기대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2019년도에 이제 대규모 멀티 벡터 공격이 예상이 되고요. 이와 같은 공격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규모 복합적인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상시적으로 무중단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용성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공격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숙제가 사실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숙제는 결국은 클라우드 보안으로 어떤 양적인 공격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현재까지는 유일한 대안으로 나왔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보안 대책을 바탕으로 대규모 복합적인 공격에 대한 상시 대비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해당 트래픽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해당 리소스를 또 증설한다든가 또 밴드위스를 확대한다든가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투자가 대량으로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장비를 구매를 해서 초기 비용이 사실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권장하는 방법은 이제 고정비 형태의 이제 월 사용료, 카펙스를 오펙스로 바꾼다라는 이런 컨셉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경제적인 어떤 비용 구조로 운영적인 측면에서 매달 어떤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시면은 확장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따라서 오토 스케일링 형태의 투자 비용을 이제 줄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TCO를 이제 비교 고객들은 하시게 되는데요. 그 장단점을 비교를 하셔가지고 기업에 가장 유리한 형태의 구조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보안 관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격에 대한 방어 그리고 이런 싸움이 결국은 여러분의 앞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단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포탈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탈 화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따라서 그걸 미리 알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분이 온프라미스든 클라우드든 내부에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대용량의 공격을 통해서 어수선하게 사실 만들어 놓고 또 APT 공격이라든지 이와 같은 세밀한 정밀 공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싸움틀을 앞단으로 전진 배치시켜서 결국은 거기서 확보된 어떤 실시간적인 어떤 그런 가시성 측면에서 정보를 획득을 하시면은 이 보안 관제 측면에서도 훨씬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상무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무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김성영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세션 시간에 L7 공격보다 L3나 L4 공격이 80%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아카마이에 특화된 서비스가 있는지? 네, 실제 99%가 L3, L4 공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용량 트래픽 공격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공격이 아닌 대용량으로 어떤 양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아카마이에서는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트래픽을 결국은 우회시켜서 저희가 스크러빙해서 클린한 트래픽만 해당 데이터 센터 쪽으로 넣어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의 이제 아카마이 플랫폼을 사용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이제 80443 포트 외에 다른 트래픽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드롭을 하기 때문에 L3 공격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면서 또한 이런 웹 서비스에 관계되는 것 외에는 저희가 수용을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가용성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종합을 해드리면은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이제 제품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이제 프로렉식이라는 제품이 전체 프로토콜을 저희가 다 방어할 수 있는 형태의 디도스 방어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KSD 코너 사이드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서비스 측면에서 이와 같은 공격을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차지용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각 사이트별로 업데이트 버전이 동일한지 또 아니면 사이트별로 보안 관리를 달리 해야 되는지 질문해 오셨는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각 사이트별로 이제 업데이트된 버전은 동일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트별로 보안 관리는 고객분들의 보안 정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각 사이트별로 달리 하실 수도 있고요.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시큐리티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서비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양쪽을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혜진님께서는요, 이 클라우드 보안을 도입할 경우에 기존에 사용 중인 아프와 그러니까 디도스 장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해 오셨습니다.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이건 이중 투자가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실제 이제 이중 투자라기보다는 서로 방어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 운영하는 그런 와프나 디도스를 임의적으로 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또한 그 사용 수명을 다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와프 같은 경우에는 룰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저희 아카마이 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사실은 유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따라서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것은 같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지만은 굳이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지속적으로 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룰이 저희 클라우드 쪽으로 다 올라오게 되면은 그 와프에서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동준님께서는 그러니까 최신의 그런 공격 패턴에 대한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는 업데이트 내역 관리는 어떻게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 자동 패치라는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아카마이는 실질적으로 제로데이 공격에까지도 대응이 가능한 형태로 자동 패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 패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가 되고 자동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업데이트에 대한 내역에 대한 관리도 당연히 가능하시고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서비스를 쓰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이제 포탈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 포탈에서 해당되는 룰, 해당되는 업데이트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버전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유승관님께서는 아카마이 와프가 타 장비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질문해 오셨거든요. 네, 타 장비에 대해서 장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트래픽에 대한 탐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월등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20년 정도의 서비스를 웹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그 서비스를 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는 다양한 형태의 트래픽 유형이 저희가 확보가 되었고요. 그 트래픽 유형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되는지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포레스트 웨이브에서 평가한 자료를 보시면은 아카마이가 가장 최상위의 위치에 랭크가 되어 있는 이유가 그 이유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말씀드렸던 제로데이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와프가 사실은 아카마이 와프로 객관적인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증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룰에 대한 정확도 그리고 제로데이 공격에 대한 대응 그리고 실시간 정책 업데이트 등등 여러 가지 편리성 그리고 상세 공격의 트래픽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별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 그러면은 실제 이와 같은 와프의 어떤 기능들을 사실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무료 트라이얼로 사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구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적용을 해서 우리 웹사이트에 어떤 트래픽들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서비스도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수열님께서는 그 클라우드 보안 환경에서 그런 보안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GDPR 같은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그런 아카마이 대응 솔루션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실제 클라우드 환경이든 온프라미스 환경이든 동일하게 저희 아카마이 서비스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GD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유럽 쪽에서 하는 부분인데 아카마이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ISO 그리고 미국의 페더램프 이와 같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를 하기 때문에
매년 이와 같은 감사를 저희가 또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저희 플랫폼에 대한 보안 강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또한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별도의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서 나중에 또 자료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기현님께서는 지금 이번에 설명하신 5가지 유형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질문해 오셨거든요. 올해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어떤가라고 했을 텐데 사실은 웹 공격이 사실 가장 많죠. 다양하고 가장 오래됐고 또 그러면서도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따라서 유형으로 봤을 때는 웹 공격은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API 트래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격입니다. 따라서 가장 많고 또 오랫동안 발생된 공격 유형은 이제 웹 공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말씀하신 중에 그 제로데이 공격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재영님께서 아카마이는 이 제로데이 공격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솔루션이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그너처 베이스의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제로데이는 시그너처로 대응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패턴을 일단은 봐야 됩니다. 그 트래픽의 어떤 패턴, 그 패턴은 저희가 과거에 어떤 악성 행위를 했던 그 이력을 가지고 또 판단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라이언트 레퓨테이션이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클라이언트 레퓨테이션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블랙리스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그 IP가 어떤 이력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IP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IP에 대한 보면은 뭐 얼랏이라든지 뭐 차단 이와 같은 상세한 어떤 그 구분을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스코어라 그래가지고 특정 IP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겨서 예를 들어서 뭐 9하고 10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차단을 권고할 정도로 그 악성 행위에 대한 위험도는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평판 점수 구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링이라고 그래서 해당 트래픽에 대해서 그 보안 정책에 과연 적용을 위반을 하는지 그 위반된 그 트래픽 경우에는 결국은 악성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은 자체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웹방화벽 쪽에서. 그래서 이와 같은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런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통해서 트래픽을 저희가 받았을 때 그 탐지율은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로데이 공격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한 저희가 인프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밴드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사실 취약점들을 사전에 미리 리서치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동 패치라는 그 컨셉이 적용이 가능한 이유가 이와 같은 형태로 저희가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로데이 공격에 대해서 저희가 만점을 받았던 것입니다. 네, 많은 질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에도 답변해 주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하신 3분을 추첨하여 고급 자동 우산을 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질문해 주신 20분을 추첨하여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무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에 대한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아카마이의 어떤 보안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발생되는 이런 사이버 위협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한번 살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2019년 사이버 위협 대응 5선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신문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